편의점 부자존이라 불리는 냉장고에 나란히 자리 잡은 이 아이스크림들, 하겐다즈와 베넨제리스입니다. 이 조그만 게 하나 5,000원이 넘어요. 왠지 유럽과 미국의 대표 아이스크림 같은데요. 이 두 아이스크림 다 미국 태생인데다가 서로가 엄청난 경쟁자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하겐다즈는 후발주자였던 베넨제리스를 찍어 누르기 위해 계략을 꾸미기도 했고요. 이 둘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1, 2위를 다툽니다. 미국은 아주 옛날부터 콜라만큼이나 아이스크림을 사랑했거든요. 그 중심엔 하겐다즈가 있었고요. 베넨제리스는 그냥 고급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알아주는 행동주의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는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하겐다즈와 베넨제리스가 프리미엄이 된 이유입니다. 슈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마케팅팀에서 만든 광고 문구 같겠지만은 이건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엄연한 카테고리입니다. 이 분야의 대표주자가 바로 하겐다즈죠. 하겐다즈의 창립자가 처음부터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부랴부랴 선택한 길이었죠. 왜였을까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의외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엔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18세기 유럽에서 건너온 디저트지만은 아이스크림 산업은 미국 땅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거든요. 반대로 유럽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이스크림이 사치품으로 자리 잡히는 바람에 크게 위축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스크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브랜드가 바로 미국의 하겐다즈입니다. 1차 대전으로 아버지를 잃은 한 소년 루벤 매터스가 삼촌을 찾아 뉴욕으로 찾아갑니다. 이때가 1912년이었는데요. 당시 삼촌이 뉴욕에서 레몬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해요. 루벤이 삼촌을 거들면서 아이스크림 만드는 일을 시작한 거죠. 이걸 바탕으로 1920년대 후반에는 어머니와 함께 가족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름은 세네터 프로즌 프로덕트. 잘 팔리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당시 아이스크림 산업이 화랑이라서 먹고 살 정도는 됐죠. 1920년에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술을 못 마시니까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이나 탄산 같은 것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운이 좋았죠. 미국인들이 얼마나 아이스크림을 사랑했냐면요. 2차 대전 때 미군에서 아이스크림을 병사들에게 보급했는데요. 당시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유통업자가 미군이었다고 하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 해병대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인물로 꼽히는 루이스 플러 장군이 아이스크림 보급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요. 이유는요. 무슨 해병대가 남자답지 못하게 이런 걸 먹냐? 이거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국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안 줄 수가 있냐? 이거죠. 여론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미 국방부에서 주 3회 이상 아이스크림을 보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정도였고요. 아무튼 이 정도로 미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다 보니 전쟁이 끝난 1950년대는 그야말로 아이스크림 기업들로 넘쳐나는 대아이스크림 시대가 됩니다. 가격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점점 더 저렴한 아이스크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때 루벤 매터스는 걱정이 됐습니다. 대기업과 똑같이 가격 경쟁을 하면 자기 같은 작은 브랜드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고품질 아이스크림이었어요. 부인 로즈 매터스와 함께 시로라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통했을까요? 딱 2년 정도 팔린 뒤에 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대기업들이 유통업체에다가 압력을 가했거든요. 꼭 우리 상품 받고 싶으면 시로? 그거 받지 마라. 루벤 입장에선 얼마나 더럽고 치사했겠어요. 근데 여기서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안 하는 것을 하자. 그래서 생각한 게 시로보다 훨씬 더 고급진 아이스크림. 유지방 비율을 무지막지하게 높여서 맛을 진하게 내자. 이겁니다. 또 아이스크림에 공기를 넣지 않아서 숟가락으로 잘 퍼지지는 않지만 입에 넣으면 느낄 수 있는 높은 밀도. 그리고 고급 재료. 하겐다즈의 시작이자 슈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시작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름이 필요하겠죠? 루벤이 이름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고려했던 건요. 덴마크스러운 이름이었다고 해요. 2차 대전 당시에 덴마크가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줬던 것도 있었고 미국 내에서 덴마크에 대한 이미지가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요. 덴마크어라고는 1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덴마크어 같은 정체불명의 이름을 만들어낸 거죠. 하겐다즈. 뜻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고급지잖아요. 1961년 하겐다즈가 정식 출시됩니다. 전에 없던 진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에다가 고급스러운 이름. 다른 아이스크림보다 1.5배나 비쌌는데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맛도 맛이지만 마케팅도 정말 잘했거든요. 그때까지 보통 아이스크림은요 아이들을 타겟으로 판매했는데요. 하겐다즈는 침실에 갖춰야 할 물품,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성인들에게 어필합니다. 그리고 호텔이나 레스토랑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비치하면서 프리미엄을 강조했고요. 왜 고급 식당에 가면요 자기네 음식에는 특별한 식재료가 쓰였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원산지나 브랜드를 명확하게 밝히죠.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 벨기에 초콜릿, 터키산 헤이즐넛, 뭐 이런 것처럼요. 이러면은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몰라도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겐다즈도 이런 효과를 똑같이 노렸어요.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라고 표기했고요. 1973년 하겐다즈는 미국 전역에서 팔리는 대형 브랜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벤과 로즈 부부는요, 1983년 필스버리에게 하겐다즈를 매각합니다. 두 사람 다 고령이기도 했고 딸도 경영에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1977년 하겐다즈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미국 버몬트주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던 베넨제리스. 한국에 소개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이 아이스크림이 미국에선 하겐다즈를 넘어서는 인기거든요. 베넨제리스 아이스크림의 가장 큰 특징은 큰 덩어리입니다. 시그니처 제품 중에서요, 초콜릿 칩 쿠키 도우 같은 거 드셔보시면 거의 과자를 씹는 듯한 큼직한 덩어리가 들어가 있겠죠. 베넨제리스의 다른 아이스크림들도 대부분 그렇고요. 이건 창업자 중 한 명인 벤 코헨이 후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씹히는 질감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해요. 때문에 초콜릿 청크, 견과류가 거의 통째로 씹히는 파격적인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당시 이런 슈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파는 업체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럼 베넨제리스는 어떻게 하겐다즈와 맞먹는 인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기업의 특징은 날 때부터 ESG 피가 흐른다는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ESG가 트렌드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거 없었죠. 벤과 제리 둘 다 베트남전 반전 시위나 사회평화운동을 경험하면서 자란 히피였거든요. 첫 매장도요, 히피 메카로 불리던 버몬트주 벌링턴의 폐쇄된 주유소를 리모델링해서 열었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팔면서 사회적 활동까지 겸한 겁니다.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콘 행사를 한다든지 지역 행사에 본인들의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면서 지역 밀착형으로 성장했어요. 이러다 보니 당연히 주민들은 베넨제리스를 호감으로 봤죠. 당시 주민들이 얼마나 베넨제리스를 좋아했는지는 하겐다즈와 베넨제리스의 싸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베넨제리스가 꽤 잘 되니까 하겐다즈를 팔던 필스버리가 위협을 느꼈는지 유통점주들을 압박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물건 취급하려면 베넨제리스 받지 마라, 이거죠. 이때 베넨제리스가 크게 한번 위기에 처하는데요. 버몬트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필스버리에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합니다. 너네 대체 이런 작은 업체가 뭐가 두려워서 그러냐, 이러면서요. 이걸 언론들이 뉴스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결국 필스버리가 항복을 했습니다. 기업이 이런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지역에서 사랑받던 베넨제리스는 드라이어스라는 기업과 유통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가 1986년인데요. 드라이어스는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갖춘 엄청난 아이스크림 기업이었어요. 베넨제리스 입장에서는요, 드디어 미국 동북부를 벗어나서 전국 유통으로 우리 아이스크림을 팔 수 있게 되었으니 좋았고, 드라이어스는 슈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이득이었던 겁니다. 베넨제리스는 이때부터 미국 대표 아이스크림으로 성장했고, 그 중심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선한 이미지가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었죠.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서 성명을 내거나 더 과거로 가보면 월가 시위 때도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선뜻하기 힘든 일을 벌이기도 했죠. 세전 이익의 7.5%를 기부하고 비영리 사회단체도 운영하고요. 또 일찌감치 89년부터 공정무역을 시작하기도 했죠. 베넨제리스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베넨제리스는 왜 이런 행보를 밟은 걸까요? 또 소비자들은 왜 베넨제리스를 지지했던 걸까요? 여기에는 사회적인 배경도 깔려 있습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베넨제리스 같은 사회적 기업들이 꽤 많이 등장했어요. 파타고니아, 더 바디샵 등의 브랜드가 그렇죠. 이 브랜드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60년대 후반 사회운동 물결을 경험한 세대들이 세운 기업이라는 거죠. 본인들의 경험과 신념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녹여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런 브랜드들이 사회적 활동에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구매로 이어졌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베넨제리스는 초고속으로 성장했습니다. 82년에 100만 달러도 안 되던 매출이 94년에는 1억 5,500만 달러로 성장하면서 하겐다즈를 턱 밑까지 쫓았거든요. 그런데 마냥 베넨제리스가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잘 팔린 걸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제로는 이 슈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산업 자체가 호황기였기 때문에 베넨제리스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엄청난 금액을 사회 활동에 쏟아부을 수 있었고요. 산업 자체가 초고속 성장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미지가 좋고 아이스크림을 잘 만들던 베넨제리스가 초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1990년대 중반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슈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산업이 고점을 찍으면서 성숙기에 접어듭니다. 산업 자체의 성장이 정체하다 보니 아무리 사회에 이바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돈을 추가적으로 벌어들이지 못했던 거죠. 베넨제리스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회사였거든요. 5대1 룰이란 걸 도입했었는데요. 베넨제리스에서 가장 많이 버는 사람과 가장 적게 버는 사람의 임금 차이가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룰입니다.
의도는 좋지만은 이러면 베넨제리스에 지원하는 관리직급 사람들은 머뭇하게 됩니다. 실제로 베넨제리스는 관리직급 사람들이 항상 모자랐다고 해요. 이게 고속 성장을 할 때야 상관이 없지만은 성장이 멈추면은 경영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베넨제리스는 임금 룰을 폐지했고요. 2000년 벤과 제리는 유니레버의 베넨제리스를 매각하게 됩니다. 드라이어스가 독자적인 슈퍼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거든요. 그럼 본인들 아이스크림 파느라 베넨제리스는 신경도 쓰지 않겠죠? 여전히 자체 유통망이 미국 동북부에만 한정되어 있던 베넨제리스는 전국 브랜드에서 지역 브랜드로 추락할 판이었죠. 가만히 있다가는 매출은 계속 줄어들 테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도 해고해야 하고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없을 테니 매각을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돈은 좀 덜 받아도 되니까 유니레버 산하의 독립기업으로 남아서 사회적 활동과 기부를 이어나가게 해달라. 사실 유니레버 입장에서는 별 좋을 게 없었지만은 받아들입니다. 베넨제리스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호감 그 자체였거든요. 하겐다즈와 베넨제리스,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기사를 찾아보시면 베넨제리스가 세계 1등이라고 많이 나오지만은 사실 이건 파인트 아이스크림 시장 혹은 미국 시장에 한정된 겁니다. 포브스의 글로벌 아이스크림 브랜드 순위에 따르면 하겐다즈가 2위, 베넨제리스가 4위입니다. 매출은 거의 2배 차이가 나고요. 하겐다즈는 시장 개척자이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춘 곳입니다. 베넨제리스가 사회적 기업 이미지로 차별성을 갖추긴 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거죠. 또 해외 진출 시점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겐다즈는 83년부터 해외 진출을 시도했고 일본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는데요. 베넨제리스는 유니레버에 인수된 이후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었거든요. 게다가 이들의 강점인 사회적 책임, 이건 미국 밖으로 나오면 힘이 약해집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활동을 했지만은 지역 밀착형으로 성장한 특성상 미국 밖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다 보니 베넨제리스가 굉장히 밀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두 브랜드 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의 투톱인 건 맞습니다. 다만 사랑받는 것과 팔리는 것은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편의점 냉장고에 나란히 진열된 이 두 아이스크림에는 이런 치열한 경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냉장고 앞에 설 때 오늘의 돈슐랭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